어머니, 이건 아침에 애들 먹으라고 준비해둔 떡이었거든요. 왜 남의 집에 와서 허락도 없이 드세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의 집 분명 내 자식의 집인데 나는 거기서 이방인처럼 앉아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나가주세요. 그냥 꺼지시라고요. 차갑고 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살고 있는 올해 68살 이정순입니다. 어릴 적부터 산 많고 물 맑은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는 늘 허리를 제대로 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죠. 남편은 제가 40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삼남매를 키우겠다고 낮에는 김밥집, 밤에는 봉투 접기, 주말에는 결혼식장 뒷정리까지 눈이 퉁퉁 붓고 무릎이 깨져도 제게는 오직 자식들의 웃음이 희망이었습니다. 첫째 동현이, 둘째 동수, 막내 현정이.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핑 도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게 되니 드디어 조금은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큰아들 동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올라오세요. 그 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꺼이 제가 살던 집 문을 잠그고 서울로 올라왔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떡 하나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누가 어머니 드시라고 했냐는 말을 들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1956년 경상북도 상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논밭밖에 없던 시골,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 늘 배고프고 늘 일손 부족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소를 끌고 농사 짓다가 틈만 나면 막노동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장에 나가 채소 팔고 남의 집 김치까지 담가주며 집안을 꾸려 나가셨죠. 평소에는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였고 명절이나 돼야 겨우 짤밥 한 번 얻어먹곤 했습니다. 20살 되던 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와 혼인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가 제 남편 박영길 씨였어요. 서울 강서구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남편은 무뚝뚝해도 성실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돈 한 푼도 빠짐없이 집에 보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 다잡고 살아왔습니다. 첫째 동현이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 살 돈이 없어 헌천을 잘라 쓰고 분유 대신 쌀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방긋 웃어주면 그 어떤 고생도 사라지더군요. 둘째가 태어났을 땐 남편이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돈 벌러 나섰습니다. 김밥집, 청소, 설거지, 신문 배달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밤이면 너무 피곤해 눈이 감겨도 아이들 자는 얼굴을 보며 내일은 꼭 더 잘해주자 다짐하며 버텼습니다. 막내 현정이는 계획에도 없던 아이였지만 오히려 제겐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딸아이 머리 묶어주며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면 마치 못다한 제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이자 아빠가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신문 돌리고 낮엔 식당일, 밤엔 봉투 접기 그래도 아이들 도시락은 꼭 제 손으로 싸줬습니다. 겨울에도 외투 하나 안 사입고 아이들 코트를 챙겨주려고 헌옷 리폼까지 했죠. 큰아들 동현이가 수학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하면 돈 없다는 말이 차마 안 나와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까지 했습니다. 손끝은 터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화장실에서 울던 그 기쁨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셋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비로소 이제 내 인생도 좀 누려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더군요.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혼자 사는 게 점점 겁나던 차,
큰아들 동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방도 따로 있고 수진이도 괜찮다 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꺼이 서울로 올라왔죠. 처음엔 서울 집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어머니, 오늘은 비 오니까 미역국 끓였어요. 이렇게 말하며 챙겨줄 때면 괜히 가슴이 뭉클하고 고마웠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반찬수가 줄고 냉장고에는 지훈이 간식, 남편 도시락용 사용 금지라는 메모가 붙었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손 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떡 몇 개, 삶은 계란, 두유 같은 걸 제 방에 따로 숨겨두고 몰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레인지 한번 돌릴 때도 눈치를 보고 과일 하나 깎아 먹을 때도 소리 안 나게 조심했죠. 며느리의 정중한 말투조차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겉으론 정중했지만 그 안엔 온기가 없었어요.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려 아침에 떡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왜 내 아들 집에서 떡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망설여야 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걸. 그 이후 지훈이 입에서도 제가 불편한 존재로 새겨졌겠죠. 며느리 수진이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말투와 표정, 숨소리까지도 충분히 제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말했죠. 어머니, 지훈이 숙제하는데 집중이 안 된대요. 혹시 이어폰 있으시면 그걸로 들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얼른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날 이후 방 안에는 시계 바늘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다독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다들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되지. 그런데 새벽 방문 앞에 조용히 놓인 쪽지를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지훈이 친구들 놀러 옵니다. 거실 사용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명확한 뜻. 당신은 이 집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침 떡 하나 때문에 터진 폭풍 같은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물을 따라 떡을 한 입 베어 물던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지금 드신 거예요? 수진이 얼굴에는 놀람과 불쾌가 가득했습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 하나만 먹었어요. 어머니, 그거 지훈이 간식이에요. 누가 드셔도 된다고 했나요? 여기 어머니 집 아니잖아요. 떡 하나가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제야 억울한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밥 해주고 지훈이 돌보고 집안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란 말이야? 수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지금이라도 나가주세요. 여기 어머니 집 아니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며 남편과 함께 살던 익산 집을 떠올렸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마음속으로 요양원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수야, 엄마 여기서 못 살겠어. 내가 내 발로 들어갈 거야, 요양원. 잠시 말이 없던 동수는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그래, 나 그만 참을래. 현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알아볼 거야. 현정은 놀랐지만 곧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마음 편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첫날 침대에 앉아 창밖 바람을 바라보며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익산으로 내려가 남편과 살았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서울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니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와 요양원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자녀가 셋이시죠? 상속은 균등하게 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둘째 아들 동수와 막내딸 현정에게 전부 남기고 큰아들 동현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놀라 눈을 깜빡였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1,500원만 남길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제가 허락 없이 먹은 떡값이에요. 떡값은 제가 갚겠습니다. 대신 받은 모욕은 평생 잊지 않겠죠. 며칠 후 동수와 현정을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온 아이들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희 둘에게 엄마가 가진 건 전부 줄 거야. 큰 건 없지만 내 인생이 담긴 자산이야. 현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평안하신 게 제일 소중해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이고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동현이한테는 내가 먹은 떡값만 남길 거야. 정확히 1,500원이었고 영수증도 첨부했습니다. 동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형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복수는 항상 요란할 필요 없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하는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나만의 방식으로 되갚는 겁니다. 그 1,500원 그건 그들의 평생을 따라다닐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거예요. 며칠 뒤 동현 부부 앞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뜯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었다는 걸 현정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큰 아들 동현에게 남기는 유산 5,000원 중 떡값 1,500원. 나머지는 손자 지우에게 간식으로 쓰세요. 기타 자산 일체는 동수와 현정에게 상속함. 밀가루 떡 3줄, 총 4,500원. 그 중 하나를 제가 먹었으니 정확히 1,500원. 그 어떤 판결보다 정확하고 어떤 말보다 조용한 제 최후의 한마디였습니다. 며칠 뒤 동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너희가 나를 그만큼 생각했다면 그 떡 하나가 내 존재의 무게였어. 동현은 말을 잇지 못했고 이어 들려온 수진의 목소리는 전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날 너무 예민했어요. 사실 저도 그 이후에 많이 반성했는데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내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어요. 그 뒤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동수는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고 현정은 영상 통화를 통해 안부를 전합니다. 가끔 식사 시간에 떡이 나오면 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이 작은 떡 한 조각이 내 삶을 바꿨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떡은 내가 먹었지만 진정한 권리는 끝내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지금도 무표정한 거울 앞에서 스스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하루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식욕이 없을 때도 있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합니다. 무릎 위에는 현정이 보내준 손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요즘 많이 웃고 계세요. 주말에 김치 가져갈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총각 김치요. 편지 한 장에 담긴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동현 부부에게서 연락은 없습니다. 아마 그들도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겠죠.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경계를 세웠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상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것, 이제 그만두고 싶었어요.
요양원 마당에 핀 빈 국화꽃을 보며 나는 자주 남편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나 이리 외롭진 않았을 텐데. 그러다 곧 혼잣말을 멈추고 잔잔하게 웃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내가 되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은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한 번쯤은 결정을 내려보세요. 저처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